안녕하세요. GSNJ 인스티튜트 김하은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방송의 6번째 편으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기대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익형 직불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야외에 나와서 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경 참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만드는 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의 하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되돌이켜 볼 것 같으면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도 부족하고 모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혼식을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검사를 했죠. 또 식당에서는 혼식을 안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까지 있을 만큼 이 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국가적 과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가에 모두가 다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이 올 것 같으면 소위 우리나라가 가트의 BOP 조항을 졸업하게 됩니다. BOP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수지가 적자인 개발도상국은 국제 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대부분 다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었는데 80년대 말이 되면 우리나라가 국제 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트에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허용받았던 BOP 조항을 졸업하게 되고 모든 농산물을 수입 자유화하는 그런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곧이어서 1993년부터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가 착수가 돼가지고 95년에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다 수입 자유화하게 됩니다. 쌀 이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2015년에는 드디어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는 그런 FTA 시대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을 보호하고 또 농가 소득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 많은 비료를 쓰고 또 농약도 많이 뿌리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많은 농산물을 싸게 생산하는 것이 당시에 농종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어서고 최근에는 3만 불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단순히 농산물 자체보다도 맑은 물, 그 피레미가 노는 맑은 시냇물, 그리고 개구리가 뛰노는 논, 그리고 반딧불이 반짝이는 그런 들판,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목가적인 아름다운 농촌 풍경,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뭐 다양한 생태, 동물,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공재적 기능을 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공익형 직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익형 직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이 생산성 중심에서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생산 지원에서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은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식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정을 논의하는 5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정부가 직접 재정을 이용해서 농가를 지원하려면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직불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어느 전원주택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혹은 서울의 63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 같은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도시의 경관 아니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빌딩,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정부가 직접 지불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납세자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BTS가 전 세계적인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칸느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에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갖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BTS나 기생충을 촬영한 제작진에게 정부가 직접 지불을 한다면 이것도 납세자들이 잘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떤 행위가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어떤 노력을 들여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런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공익형 직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직불을 주지 않는 것이냐, 항상 줄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논농업이 지하수를 함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에는 1년 내내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지하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논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지만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논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겠죠.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한 공익적 기능이, 공익적 가치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직접 지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주의할 것은 앞에서 예를 들은 지하수의 경우에 정말 그 지역에서 지하수가 부족한가 하는 것이 검증돼야 되고, 또 논농사를 얼만큼 더 지으면은 필요한 지하수가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연구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에 공익형 직불을 줄 수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그 공익적 기능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농업 생산을 더 하면, 더 농업 활동을 하면 그 필요한 공익적 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농업 생산 활동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생산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직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공익적 직불을 줄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 유형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그 지역의 하천이나 강을,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런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반론이 있습니다. 아니, 농가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고 가축을 많이 길러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혹은 농가한테 부담을 물려서 그와 같이 많은 비료나 농약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지, 왜 정부가 돈을 줘서 그것을 덜 쓰게 하느냐. 소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농가가 비료나 농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든지, 혹은 가축을 굉장히 많이 길러 가지고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악취를 내뿜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농가의 농업생산 활동이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든지, 혹은 부담금을 매겨서 그런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가 비료를 자기 논에 1kg를 뿌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1kg의 비료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특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조금씩 뿌린 비료들이 다 모여서 그 어느 하류의 하천이 오염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비료 농약 사용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지불을 주어서 그 비료나 농약의 사용량을 좀 더 감축하도록 하고, 또 가축의 사용 밀도를 줄여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그 분뇨의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공익적 직불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혀 환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비료나 농약이라는 것이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 부영양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화학물질은 되도록 안 쓰는 것이 자연의 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환경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화학물질의 투입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자연의 순환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도 직접 지불을 주어서 되도록 화학물질의 투입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도 공익형 직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익적 직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공익적 직불이라는 것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이것이 농가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을 해서 농가 소득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이 드렸지만, 공익형 직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농가 소득 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농가한테 직접 지불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의 일부를 형성은 하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농업 생산물 그리고 그와 연관된 활동을 통해서 농가가 얻는 연간 총소득이 한 25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직접지불 총액이 1조 8천억 원가량이고 내년에 정부가 이것을 한 2조 5천억 원가량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2조 5천억 원의 공익형 직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소득의 10%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공익형 직불을 10%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소득이 1% 늘어나는 효과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익형 직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익적 가치를 정말 생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고 평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늘어나기도 어렵고 잘못 빨리 늘리다가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직불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필요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빨리 늘려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도 어떤 직불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장을 통해서 부가가치 생산을 되도록 많이 늘림으로써 농업소득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가 높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이것을 잘 조직화해서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유통 채널을 구축을 해서 그 농가 소득을 얻는 소위 가치사슬 경영이라는 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농업소득을 늘려나가야 되겠고요. 또 단순히 농산물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가공하고 또 이것을 농촌 환경, 경관 또는 문화와 연관시킨 그런 서비스 상품화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농가소득을 늘려나가는 소위 다각화 경영을 통해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공익적 직불도 주면서 동시에 농업이 가치사슬 경영을 하고 다각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어떻게 시장에서 농가 스스로 투자하고 혁신하고 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